안녕하세요. 7월 9일 83회 매경 테스트 시사용어 3가지가 메테나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SDR의 공포, 스튜어트식 코드, 탄소 국경세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SDR의 공포는 먼저 S의 공포는 요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의 S의 S입니다. 요 스태그플레이션. 근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뭐와 뭐의 합성어냐면 경기 침체를 말하는 불황,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합친 게 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빈번히 요즘에는 나타나는 편이지만 안 좋았냐면 옛날에 그 70년대에 오일 쇼크 이전에는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이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호황이야. 그래서 경제가 성장할 때, 호황일 때 물가가 일반적으로 같이 오르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데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히려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어. 경기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물가까지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요즘에는 이게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그때 오일 쇼크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래가지고 이 정의를 알아주셔야 돼요. 원래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은 경기가 좋을 때 물가가 상승하게 돼 있거늘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러고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를 S의 공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70년대 오일 쇼크 요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와 뭐가 합쳐진 거예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이게 바로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 아셔야 돼요. 이 단어 스펠링까지 다 기억하셔야 돼. 요거는 자 D의 공포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입니다. 요게 디플레이션이 아니에요. 요 디플레이션도 이제 소문자로 쓸 때는 불황 뭐 그런 의미인데 대문자로 쓰면 요거 대공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고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근데 물가가 떨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을 가지고도 더 많이 사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그 말은 이런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늘 내가 만든 거를 오늘은 100원 주고 팔았는데 내일은 90원 주고 팔고 내일은 80원 주고 팔고 그 다음은 60원 주고 팔고 점점 가격이 어떻게 해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도산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이 되다 보면 물건을 만들지 못하는 기업도 있고 실업도 올라가겠죠. 그렇게 된 게 여기 대공황이란 말이에요. 대공황. 그게 계속 악순환으로 반복돼. 그리고 이렇게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물건이 지금 시장에 너무 많아. 그러면 물건을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죠, 기업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 사람들을 해고하는 거야. 그럼 실업률이 높아져. 실업률이 높아지다 보면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사지를 못해. 물건은 계속 남아드는데. 그러다 보면 기업은 또 더 줄여. 고용을 더 줄여. 더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이 악순환이 반복이 돼서 이 대공황이 왔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IMF의 정의로는 이 디플레이션이 2년 이상 물가가 하락이 이어지는 상태를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예로서는 말씀드렸던 대공황과 일본에서의 뭐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죠. 일본은 장기 불황 이 두 개를 예를 들었어요. 이게 다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디플레이션. 물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공포를 D의 공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R의 공포는 요거는 이겁니다. 리세션이 요거 다 아까 디플레이션이고 스태그플레이션이고 요거 영어도 다 알아두셔야 돼요. 정확하게. R의 공포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예요. 이 경기 침체인데 요거는 GDP
GDP 성장률이 감소했을 때 경기 후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 불황에 빠질 수 있는,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공포를 우리가 아래 공포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 영어까지 다 알아둬야 돼. 지금 우리가 배운 SDR 요 스펠링까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뜻도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면 일단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 중 한 개 이상 발생하면이 아니라 이 S의 공포는 요거 두 개가 겹친 거죠. 그러니까 요게 틀린 말이지. 틀린 지문이죠. 한 개 이상 이게 아니라 두 개 다 겹쳤을 때. D의 공포는 물가 하락으로 소비와 투자가 증가해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다. 당연히 아니죠.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소비 투자가 오히려 요게 투자 같은 경우에 특히 감소한단 말이에요. 증가하지 않아. 그래서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에 빠진다고. 그걸 두려워하는 게 D의 공포예요. 아셨죠? 소비와 투자가 오히려 다 감소를 해가지고 장기 불황이 올 거의 시초가 바로 D의 공포. 그 다음에 세 번째 R의 공포는 경기 침체의 공포의 약자이며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공포. 요게 바로 R의 공포죠. 그죠? 그래서 요 문제 다 알아두세요. 요거 시험에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요거는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수탁자가 뭐예요? 수탁자가 가령 A라는 사람이 자기 돈을 B라는 사람한테 한 10억 주면서 야, 이걸로 네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좀 돈 좀 불려봐 라고 돈을 맡기는 사람을 우리가 신탁자라 그러고, 돈을 맡아서 굴리는, 남의 돈 맡아서 대신 굴려서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을 우리가 수탁자라 그래요. 그러면 이 수탁자는 이 신탁자의 돈을 받아서 남의 돈을 굴리는 거니까 정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남의 돈을 굴려야겠죠. 이 돈을 굴리면서 이 돈을 착복한다던가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쓴다던가 그러면 안 된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게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요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이게 스튜어드십 코드는 요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 투자자가 어떤 입장이냐면 수탁자 입장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기관 투자자가 증권회사라던가 그 투자 자산 운용사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수탁자란 말이야. 기관 투자. 일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굴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수탁자 이 위치에서 그 책임에 관한 원칙, 우리나라에 2016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스튜어드가 이게 영어로 집사라는 뜻이에요. 집사. 왜 그 저기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뭐 나비 넥타이 메고 뭐 이렇게 뭐 집 일 봐주시는 분들이 있죠. 뭐 그런 사람들. 그래서 투자자를 대신해서 투자자의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 투자자를 일컫는 겁니다. 스튜어드. 그래서 영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고 한국을 비롯한 13개국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자, 요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 투자자의 의무는 이겁니다. 얘는 이 기관 투자자가 수탁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수탁자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여기 신탁자로부터 돈을 받죠. 돈을 받아.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투자를 받는 기업이 있어. 그러면 이 수탁자는 이 신탁자로부터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 이 신탁자가 맡긴 돈을 정말 신의 성실에 맞게,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신인 의무라 그래요. 요거 피듀시얼이 발음도 더럽게 어려워. 아무튼 요 피듀시얼이라고 하는데 요게 뭐냐면 요게 영어로 신탁의 수탁자의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탁자로서 투자금에 위탁한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투자금을 운용해야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신인 의무라 그럽니다. 요거. 그 다음에 요
요 수탁자는 또 이 기업에 대해서는 얘가 이 돈 갖고 투자했으니까 지금 얘는 뭐예요? 그렇지. 얘는 주주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는 거예요. 이 기업에 대해서는. 신탁자에 대해서는 수탁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고, 요 기업, 투자한 기업 쪽에서는 기업을 위해서는 어떻게, 이 기관 투자자는 뭐예요? 주주로서의 역할을 해서 의결권도 갖고 주주 활동을 통해서 투자 대상 회사의 기업을 높여줘야 돼. 자기가 주주로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주주로서의 활동을 해서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돼가지고 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야지 결국은 누구? 요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향상되는 거죠.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면 요 신탁자들, 고객들의 수익률도 향상되는 거 아닙니까? 요 두 가지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은. 그죠? 그래서, 한국의 스튜디오식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7가지 세부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칙이 있는데 만약에 이 원칙은 대부분 뭘로 구성되어 있겠어? 그렇죠. 이 두 가지 의무를 풀어서 쓴 거에 불과해요. 메테나에 7가지가 나오는데 보지도 말아요. 그냥 7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게 원칙을 준수하는, 이 7가지 원칙을 준수하는 게 원칙이지만 만약에 예외가 이거를 지키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해야 돼. 그거 그래서 comply or explain, 요거 원칙 준수와 예외 설명의 원칙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7가지 세부 원칙이 있는데 뭐 당연한 거죠. 원칙은 지켜야 되지만 만약에 예외적으로 이걸 지키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된다. 요거. 자,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배경은 일단은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이 기관 투자자들의 이 무책임함 때문에 이게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투자 회사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그 투자한 회사들 거기에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관 투자자로서 아까 주주의 역할 있죠? 이런 견제나 이런 주주의 역할을 강화를 요구했던 게 첫 번째 배경이고, 두 번째는 요즘에 요 ESG 투자, 요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죠. 요거 이가 인바이러먼스, 요거 환경, 소셜, 사회, 거버넌스, 기업 구조가 얼마나 민주적인지 보는 거예요. 그럼 투자 활성화, 그 책임 투자의 원칙이 확산이 되면서, 근데 이 책임 투자의 원칙은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확산이 되면서 이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스튜디오십 코드가 배경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또 하나 이 스튜어드십 코드 배경에 우리나라만의 배경은 뭐냐면 오너 리스크를 감소시키려고. 오너 리스크에 대한 정의도 알아두세요. 지배주주 일가의 일탈이나 잘못된 경영 판단이 그 기업 가치의 부정적인 역할. 이거 외울 필요 없죠. 지금 우리가 맨날 보고 있는 게 오너 리스크니까 대부분. 그죠? 자,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 우리 대기업에서 일어난 그 재벌들, 그런 사람들이 잘못됨으로 해서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걸 우리가 오너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 의해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이 됐어요. 요게.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에 이제 메테나에서 이게 나온 게 요건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게 주주로서의 적당한 역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영진에 대한 뭐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대로 견제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 예로서 메테나에서 뭘 보여줬냐면 주주 대표 소송 제도라는 걸 굳이 마지막에 요거를 써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기관 투자자가 어디에다 투자했죠.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한 회사 측에서 이사나 경영진과 같은 어떤 얘네들이 법률을 위반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이런 국민연구 같은 기관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주가 나서서 이사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어떻게 견제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주주 대표 소송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금 본 요거 스튜어드십 코드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일단 요거 두 개. 요 신인 의무와 주주로서의 역할 요거 두 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요거 요 도입 배경 있죠? 도입 배경에서 특히 오너 리스크 요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주주 대표 소송이 뭔지 요거 정도 알아두시면 시험 그 안에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신인 의무를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죠. 틀렸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면 투자 대상 기업의 오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의 도입 배경의 이유 중에 하나라 그랬죠. 요건 맞죠. 요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볼 거 요거는 이제 탄소 국경세인데 이 탄소 국경세는 그 메테나에 보면 이렇게 세 줄 요약이 나왔어요. 이제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데 이제 요거를 좀 제가 다시 한번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각 나라마다 이제 뭐 온실가스, 공해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지금 뭐라고 있냐면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문제는 EU 같은 유럽 같은 그런 국가는 탄소세를 엄하게 매기고 있어요. 엄하게. 근데 뭐 가령 우리나라는 뭐 탄소세를 아직 그 안 매기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안 매기고 있고 뭐 일본도 아주 조금밖에 안 매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탄소세를 부과하는 크기가 다 달라.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환경을 지키겠다고 온실가스 배출을 막기 위해서 유럽 같은 데는 되게 높은 탄소세를 매기면 탄소세를 부과하는 국가만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란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철강을 수출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자, 한번 보자고요. 여기 철강을 수출하는데 이제 A국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B국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유럽 국가라서 똑같은 100불짜리 철강을 수입을 하는데 얘는 탄소세를 예를 들어서 뭐 20% 해가지고 20%를 부과하는데 B국은 겨우 5%밖에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아. 그러면 이 A국과 B국에서 예컨대 C 나라에 이거를 이 기업이 판매를 하려고 갖고 갔어요. 그러면 여기는 탄소세 20% 두들겨 맞았으니까 이 A국의 기업은 120불 이상 받아야 되죠. 근데 얘는 5불밖에 안 받았으니까 105불 이상만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 경쟁력이 누가 더 있어요? 탄소세를 적게 부과하는 나라 또는 부과하지 않은 나라만 이익을 보게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유인이 있습니까? 그렇지. 탄소세를 그래 그럼 우리나라 상품 못 팔아 먹잖아 해가지고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을 그럴 위험이 있는 거죠. 왜냐면 탄소세를 부과하는 국가가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자, 이름에 다 나왔어. 탄소 왜 이름을 국경세라 그랬냐면 일종의 관세처럼 이런 나라가 A국과 B국이 서로 C국에 수출을 하려고 그럴 때는 이 나라에서 야, 너는 왜 임마 탄소세를 겨우 5%밖에 안 낸 거야 해가지고 15%의 탄소 국경세 일종의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둘이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제조업자에게 부과되는 탄소세는 온실가스 줄이려고 부과되는 세금이죠. 맞아요. 근데 탄소 국경세는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 탄소 국경세를 내지 않으려고 어떻게? 그렇죠. 탄소세의 국제적인 적용을 유도할 수도 있고 또는 조금 더 그동안은 탄소세 안 매기고 그냥 뭐 오염물질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놔두지라고 했지만 조금 더 어떻게 해요?
그 공해 배출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죠.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탄소 국경세는 요 그 세 가지 세 문장의 마지막에 요약으로 나온 요 문장만 잘 알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관세의 일종이란 거. 여기 국경이란 말에서 탄소 국경세는 관세의 일종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단어 봤습니다. 시험 전날까지 꼭 암기해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